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114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74번째 나라로 영세 중립국, 동화 같은 스위스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스위스 수도는 베른입니다. 베른은 곰이란 말입니다. 베른인데요. 면적은 4.1만 제곱킬로미터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반절도 안 됩니다. 인구는 860만 명. 국민소득은 9만 불입니다. 독립은 1291년, 오래됐죠. 8월 1일 날 했습니다. 언어는 세 개입니다. 독어, 불어, 이탈리아. 세 개어를 쓰고 있습니다. 국어가. 먼저 스위스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스위스는 중앙유럽에 있는 연방공화국이며 내륙국입니다. 정식 명칭은 헬베티아 연방입니다. 헬베티아 연방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민들이 국가의 주요 정책 사항에 참여합니다. 투표율은 40% 정도 됩니다. 오래전부터 영세 중립국입니다. 국토 대부분이 산지이지요. 알프스 깊은 계곡이 파에서 레마노, 보데노 등 큰 호수가 많습니다. 기온은 산지로 변화무쌍합니다. 연평균 강우량은 북부 평지에서 1000mm, 남부 산록은 2000m 정도지요. 기온은 7월은 20도를 상회하고요. 1월은 1도, 2도씨 정도입니다. 2500m 이상 고지는 빙설원 또는 빙하지대이죠. 국기는 정사각형으로 적색 바탕에 백색 십자가이고 세계에서 정사각형 국가는 바티칸 시국과 스위스 두 개국입니다. 국장은 국기와 거의 비슷한데요. 방패 모양을 적용한 것 외에는 국기와 동일합니다. 시론을 하는 세계 여행에서 스위스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영세 중립국 스위스요. 유럽 대륙의 비장인가? 리텐슈타인,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프랑스에 둘러싸인 영세 중립국 스위스요. 우리를 작다고 부르지 마라. 험준하고 높은 산, 광대하고 깊은 호수, 그 누가 가졌느냐? 아름답다 인터라켄, 융프라우 아이거봉이 뒷산이네. 투노 브루엔츠호는 앞마당이네. 곰의 도시 베른, 괴테를 사로잡고 천재 아인슈타인 나왔네. 올림픽 수도 로잔느, 사통팔달 주리, 청정하다 그린델벨트, 바다인가 호수인가 레마노여, 만국의 한 서성이는 우남선생 이승만, 벽안처녀 프란체스카 만나네. 새살림 자리네. 흔들리는 알트도르프의 윌리엄 텔, 그 아들 천하제일, 머리 사과를 그대로 꿰뚫래. 실러는 글로, 로시니는 선율로 우리에게 알려주네. 알프스의 찬란한 밝은 빛을 우리는 지킨다.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기원전 5세기경 켈트족의 한 갈래인 헬베티아족이 스위스에 정복했습니다. 스위스를 헬베티아 공화국이라고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헬베티아. 이들은 기원전 1세기 중반 시저 카이사르가 이끄는 로마 근역의 대표한지로 급속히 로마화됐습니다. 5세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때 서부 지역이 브르근트족, 동부 지역이 알라만족이 정착했습니다. 브르근트족은 사실상 라틴화되었고 알라만족은 게르만 색채를 유지하여 언어 경계가 그때 형성되었습니다. 중세에 와서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죠.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배출됨에 따라 스위스의 자치권은 위축되었습니다. 1291년 스위스 지역의 3인 대표가 현재 수도 베른에 모여 자치 보존을 위해 영구 동맹을 맺은 것이 스위스 연방의 기원이며 이 동맹에 가담하는 주가 드러났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막시밀리안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1449
1799년 스위스를 공격하시나 패하였고 이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과 1795년 마젤 조약에 따라서 스위스 독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815년 빈 회의에서 나폴레옹이 패망 이후 1815년 빈 회의에서 영세 중립국이 되었고 이는 파리 회의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1847년 카톨릭 분리주의 존더분트와 내전을 치른 스위스 통일전쟁을 겪은 후에 스위스 최초로 중앙정부가 들어섰지만 힘은 여전히 각 주의 정부가 셌습니다. 스위스에서는 20세기 후반까지에도 여성에 대한 투표권이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1971년에 와서야 스위스 정부는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가 있었지만은 1948년 첫 선거부터 여성들에게도 평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했는데 선진국이라는 이 스위스가 1972년에야 여성 인권을 인정하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이태리 튜린에서 아이에로 연수를 끝내고 스위스 제네바의 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양국 국경에 있는 만년설로 덮인 알프스 영봉들이 눈에 잡불듯이 비행기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서양빛에 어울린 하얀 눈의 봉우리들은 저마다 신비감을 자아냈습니다. 아, 알프스 영봉들이요. 저 중에 하나가 융프라우 봉이고 아이거 봉이겠지. 몽블랑은 저 아래 프랑스, 이태리 국경쯤에 있을 것이고 몽블랑은 이탈리아어로는 몬테비앙코입니다. 몬테비앙코, 몽블랑, 화이트 마운틴이죠. 의미는 다 백두산이죠. 백두산. 우리 백두산은 언제나 가보게 될까? 이제 곧 중국, 그 당시가 1991년이니까요. 이제 곧 중국과 수교가 된다니까 언제 시간 내서 꼭 가야지. 알프스 산맥 상공에서 저는 우리의 영봉 백두산을 떠올렸습니다. 호텔에 애장을 풀고 저는 바로 레마노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스위스를 조그만 나라로 여겨왔는데 이렇게 바다 같은 호수가 있다니. 넓은 호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4,000m가 넘는 산도 많습니다. 스위스가 작은 나라가 맞나? 레마노스는 차라리 바다였습니다. 호수 안에 분수가 시원스럽게 하늘로 불을 올렸습니다. 옆에 관광객이 든든한 사내가 저희가 알려주는데 이름은 제트 분수이며 세계 최고 높이로 있는 분수랍니다. 한 150m는 좋게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호주 일주는 생각지도 못하고 극히 일부를 걸었죠. 아름다운 꽃시계가 나오고 유람선이 다니고 여유만만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가 떠올랐습니다. 나라 잃은 두 남녀가 동명상련으로 24세의 나이 차이도 있고 사랑에 빠졌다는 그들의 호수를 산책하며 만국의 하늘을 씹으면서도 사랑을 키웠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에서는 24살 차이입니다. 24살 차이면 여러분 저번 시간에 들은 분은 기억나시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24살 많은 브리지트가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대통령이죠. 지금 대통령이 43살, 67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69살입니다. 부인이. 또 트럼프 대통령 부인이 24살 이하입니다. 저는 다음 날 우리 대사관을 찾아가 박수길 대사와 김정일 장사관과 인사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대사는 쌀 대사로 불릴 정도로 미국 농산물 개방 압력 속에서 우리의 벼재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념이 없던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코이카 창립의 외교관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저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코이카 조직이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묻고 한정된 예산으로 할 일이 많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격려도 해주었습니다. 오찬을 주관한 김정일 참사관에게는 코이카의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국제협력단을 정년퇴직하고 2014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에 정부 경력이사로 초빙되어 국제협력을 가르치게 됐는데요. 김정일 참사관도 스위스 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퇴임하고 저와 같이 한국교원대학교 초빙교수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UN 볼런티어라고죠. UNV 본부를 찾아 약속된 교육국장과 만나 협의를 했더니 UNV 최고 책임자인 맥스윈이 총재가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맥스윈이 총재는 미국 영인으로 키가 1m 74cm의 장신에 50대 초반의 미인이었죠. 맥스윈이 총재는 대한민국이 발전하여 협력단 코이카가 창립된 것은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의 자랑이겠지만은 동시에 유엔의 자랑이기도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군이 최초로 파견되어 지킨 대한민국이 발전하여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이 되었으니 유엔의 가장 큰 성과이기 때문이랍니다. 이제 코이카가 한국의 봉사단 파견을 주관하게 되었으니 유엔 부위와 코이카 양 기관이 유엔과 코리아를 대표하여 개도국의 봉사단 파견 분야에 협력할 일이 많다며 자신이 직접 조만간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엔부에서 많은 자료를 얻어와 봉사사업국에 전달하여 협력단 초기에 봉사단 파견 사업에 큰 참고가 되었습니다. 맥스니 총재는 저를 위한 만찬을 주관해 주었고 호텔까지도 차려 발라주는 친절을 보여줬습니다. 젠틀맨이라는 말은 있어도 젠틀우먼이나 젠틀맨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아주 신사했습니다. 실제로 맥스니 총재는 몇 달 후에 한국을 방문하였고 코이카에서 저와 반갑게 다시 상면하였습니다. 저는 그녀 호텔방에 꽃다발을 배달하는 것으로 그때의 고마움을 전달했습니다. UNV 본부는 구 독일 본으로 이전했습니다. 협력단 출발 시 봉사단 파견 규모는 4개국에 불과 44명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40개국에 1,800명으로 성장하였고 지금은 약 연 2,500명 정도를 파견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 규모가 커졌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 개도국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130개 그 개도국 전체가 한국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회만 나면 한국 교육제도와 발전상을 보라고 외국에서 일본을 토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지난 40년간 이룩한 성과는 이제 단순히 우리의 자랑거리를 넘어서 이것을 개도국과 공유하여 그들의 발전을 돕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을 우리 코이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씌였다는 말이 있죠. 제가 제네바를 떠나기 전날 오후의 일입니다. 바쁜 일과가 끝나고 여유 시간이 몇 시간이 난 것 같아서 평소 같으면 레만 호수를 걷을 것입니다. 저는 산행은 10시간을 해도 별로 피로를 안 느끼는데 어쩌다 아내하고 같이 백화점을 걸 때면 2시간만 걸어도 피로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 날을 아내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수설대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제네바 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레만 호숫가를 가려다가 백화점이 있기에 그 유명한 프랑스 군 스위스 빨간 칼을 사기 위해서 등산 갈 때 사용할 생각으로 백화점을 찾은 거죠. 그런데 백화점에 들어서자 마네킹에 걸쳐진 두 옷이 제 시선에 확 끌렸습니다. 제가 밖에서 이렇게 기꺼이가 주인이가 안에서 들어와 보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60대 초반으로 영국 애국무지와 같은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마네킹의 두 개 중 하나는 붉은색 계통의 원피스였고 또 하나는 남색 계통의 투피스였습니다. 두 개 모두가 화려했고 디자인이 좋았죠. 둘 중 하나 사서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나답지 않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결혼 후 지금까지 아내에게 옷은 물론 화장품 하나 따로 선물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격을 물으니 예상대로 비쌌습니다. 그 반의 반값이면 사겠는데 할인을 청하니 정찰이랍니다. 그렇겠죠. 초윤리 백화점인데 마네킹에 걸치지 않고 옷걸이에 있는 옷 가격을 물으니 마네킹에 걸쳐있는 가격이 40% 50% 수준이었습니다. 반도 안 됐죠. 그래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 물으니 품질은 비슷하다고 하던데 그것은 임금이 싼 파리에서 만든 것을 수입한 프랑스제라고 마네킹에 걸쳐있는 옷은 스위스 오리지널이랍니다. 그 말 듣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파리 하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파리 패션, 프랑스 패션이 아닌가요? 그런데 스위스에는 그 파리 프랑스 제품을 우리가 중국 제품 보듯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기죽게 했던 루브르 박물관이며 노트도 사원이 있는 프랑스인데 하여튼 귀신이 씌었는지 옷가게 주인의 기쁨에 눌렸는지 제가 아내를 그토록 사랑했는지 아내의 나이와 체형을 물어보던 주인의 권유대로 저는 그 비싼 붉은색 계통의 원피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드리기 위해 그 파리에서 수입했다는 한 반가기도 않는 제품을 골랐죠. 그때는 그 주인은 마네킹에 걸친 그 비싼 옷을 자꾸 남색 투피스를 권유하더군요. 저는 어머니가 72세이시고 그건 너무 화려해서 싫다며 파리 제품 중 무난한 것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한사코 마네킹 옷을 권유스럽게 권유했습니다. 그것이 분명 어머니에게 딱 어울릴 것이고
어머니가 분명히 좋아할 것이라면서 결국 그 지인이 한국 사람은 효자가 많다더니 어머니의 선물까지 고르는 저를 보고는 알 것 같다면서 그 마네킹 값 옷을 반액왕가 25%에 주겠답니다. 그러면 두 개 합쳐서 본전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네킹에 걸친 원피스와 팁스 모두를 다 샀습니다. 이 사진 보시죠? 아내는 왜 이 옷이 화려하느냐며 투덜댔지만 한 10년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 옷을 보더니 이렇게 고운 옷은 처음 본다며 교회든 어디든 그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20년이 지난 90대 초반까지도 그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제네바에 가면 그 백화점 옷가게 그 여주인을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아마 운영을 그만두었겠죠. 지금은 90대 초반이 됐을 텐데. 이제는 앵공주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의 기품이겠죠. 참 세월은 무상한 것이죠. 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동화같이 아름다운 영세정리급 스위스에 다들 다녀오셨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은 75번째 나라로 동화처럼 아름다운 아주 조그만한 우리나라 한 동 2개 정도 합치는 크기의 리히텐슈타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